빨리요. 시골 마을 청국장 집 앞. 12살 꼬마가 대한그룹 회장의 팔을 낚아채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사내들이 골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회장의 딸이 죽은 지 5년 되는 날, 혼자 묘지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꼬마가 온몸으로 회장을 숨겨주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뒤 꼬마가 내온 청국장 한 그릇, 회장이 국물을 한 숟갈 뜨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청국장 속에는 30년 전 어린 딸만이 고집하던 비밀 재료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대한그룹 회장의 목숨을 노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그런 걸까요?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존재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행복과 건강히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의 좁은 길 위로 검은 우산 하나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있었죠. 구두는 진흙에 파묻혀 있었고 바지 끝단은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연복, 올해 72살, 대한그룹 회장. 그런 사람이 경호원 하나 없이 혼자 시골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길 끝 작은 묘지,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지수, 1989년 3월 7일에서 2021년 1월 15일, 35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이름표였습니다. 연복이 우산을 접었습니다. 비가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석 위 이끼를 손끝으로 닦아내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2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서재. 지수가 눈이 벌겋게 부은 채 서 있었어요. 아빠, 저 결혼할 거예요. 딸이 만나는 남자. 이명호. 28살. 전과 이범. 조직 폭력배 출신. 그 남자가 어떤 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명호 씨는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거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아빠는 항상 그래요. 내 얘기는 안 듣고 아빠 말만 옳다고 하잖아요. 내가 틀린 적이 있었어? 틀린 적이 없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지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 나갈게요. 아빠가 말려도 나갈 거예요. 연복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천억짜리 결정은 1초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가지 말라는 세 글자를 말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은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사람을 풀어 찾아봤지만 지수는 어디에서도 흔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5년 전 딸의 죽음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연복이 수소문 끝에 고용한 흥신소에서 지방의 한 장례식장 기록을 뒤지다가 사망자 사진 속 얼굴이 지수와 닮았다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연복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관 뚜껑은 닫혀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일어선 연복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구수한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청국장이었어요. 냄새를 따라가니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마당에는 장독대가 빼곡했어요. 장독대 사이에서 소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연복이 가게 앞에 멈춘 순간 골목 끝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갔어요. 다음 순간 소년이 연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이쪽으로 오세요. 장독대 뒤쪽 항아리 사이의 좁은 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숨죽이세요. 승합차 문이 열리고 무거운 발소리 2개가 가까워졌습니다. 여기도 없네. 발소리가 청국장 집 앞을 지날 때 연복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엔진 소리가 사라진 뒤에야 소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갔어요. 흙을 툭툭 터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배고프시죠? 청국장 끓여드릴게요. 소년이 내온 뚝배기. 연복이 국물을 한 숟갈 뜨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국물 속에 갈색으로 볶아진 동글동글한 알갱이. 볶은 보리였습니다. 청국장에 볶은 보리를 넣는 사람. 연복이 평생 만나본 중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딸 지수. 30년도 더 된 기억. 한남동 부엌에서 6살 된 지수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작은 손으로 보리 한 줌을 냄비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청국장에는 보리를 볶아서 넣어야 맛있다고. 외할머니에게 배운 그 집안만의 비법이었습니다. 얘야, 이 청국장 누가 만든 거니? 제가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어디 계시니? 소년의 얼굴에 그림자가 내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연복은 고개를 숙이고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볶은 보리의 고소한 향이 퍼질 때 30년 전 어린 딸이 부엌에서 웃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재요. 이민재. 차에 오른 연복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5년 전에 죽은 젊은 여자가 있는지 알아봐. 나이는 35쯤. 같은 시각. 마을에서 20분 떨어진 국도변에 아까 그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마을에 계십니다. 청국장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12살쯤. 서울 대한그룹 본사 28층 부회장실. 김영철. 58살. 이연복의 처남이자 대한그룹 부회장. 아이라.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일단 돌아와. 더 건드리지 말고. 전화를 끄는 영철이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지수였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사진 모서리에 닿았어요. 지수의 웃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재가 되어 부서졌습니다. 형님이 그 마을에 왜 갔을까? 마을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청국장집 안쪽에서 순옥 할머니가 나왔어요. 79살. 지수가 마을에 왔을 때부터 곁에서 돌봐준 민재에게는 할머니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민재야, 오늘 손님 왔었어? 네. 머리 하얀 할아버지요. 청국장 드시면서 보리를 왜 넣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배웠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리를 왜 넣었냐는 질문도 엄마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가 또 뭘 물어보더냐?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요.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그 아저씨가 또 오면 엄마 얘기는 하지 마라. 왜요? 나쁜 사람이에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안방으로 들어간 할머니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불 밑에 보자기로 싼 무언가. 손을 얹었지만 꺼내지는 않았어요. 지수가 죽기 전에 맡긴 것. 아빠가 오면 그때 주라고 했던 것. 지수야, 내 아버지가 온 건지도 모르겠구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영철이 아직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마을과 서울, 두 곳에서 동시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복은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 청국장을 잊지 못했습니다. 볶은 보리 알갱이가 숟가락 위에 올라오던 순간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어요. 회의 중에도 임원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소년의 한마디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새벽에 잠이 깨면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고 아침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멈추곤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비서 박 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건 확인했습니다. 5년 전 그 마을에서 사망한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박지수. 사망 당시 35살. 사인은 원인 불명의 급성 장기부전입니다. 박지수. 연복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지수가 아니라 박지수. 가명을 쓰고 살았던 겁니다. 누군가를 피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결혼 기록은 이명호라는 남성과 혼인신고가 있었고 2년 만에 실종 처리됐습니다. 이명호. 12년 전 연복이 반대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어요. 아이는 아들 1명. 현재 12살. 마을의 순옥이라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 연복이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청국장을 끓여주던 그 소년이 딸의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발끝은 이미 마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연복은 다시 그 마을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청국장집 앞에 도착하니 민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젖은 수건을 빨랫줄에 걸치는 작은 손. 12살 아이가 하기엔 너무 익숙한 살림이었습니다. 나무 빨래집게를 하나씩 끼우는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한지 연복은 한참을 말없이 서서 바라보았어요. 아저씨, 또 오셨어요? 민재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양이 딸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볶은 보리가 들어 있었어요. 연복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보리는 어떻게 볶니? 프라이팬에 기름 안 넣고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엄마가 그랬어요. 센 불에 볶으면 쓴맛이 난다고.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센 불에 볶으면 쓴맛이 난다. 그건 지수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외할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민재가 빈 그릇을 치우려고 연복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그릇을 짚는 순간 연복의 눈이 멈췄습니다. 민재의 오른쪽 귀 뒤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새끼 손톱만한 크기. 점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자국 같은 것이었어요. 연복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크기, 같은 모양. 딸 지수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 뒤에 있던 붉은 점, 머리를 묶으면 보이고 내리면 감춰지던 점. 지수가 중학생 때 빼달라고 졸랐지만 연복의 아내가 복점이라며 말렸던 바로 그 점. 아내는 지수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었죠. 이게 우리 지수 복이야. 절대 빼면 안 돼. 그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복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재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연복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국물이 뜨거워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볶음보리. 센 불에 볶으면 쓴맛이 난다는 말. 초승달 웃음. 귀 뒤에 붉은 점.
하나씩 쌓일 때마다 우연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어요. 차에 탄 연복이 한참을 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72살 먹은 노인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재계의 거물이라는 사람이 12살 아이의 귀 뒤에 있는 점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박비서, 한 가지 더. 이민재의 출생 기록을 확인해. 병원 기록이든 주민등록이든 혈액형도. 같은 날 저녁 서울 대한그룹 본사 영철이 부회장실에서 사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연복이 마을을 걷는 모습, 청국장 집에 들어가는 모습, 민재와 함께 있는 모습. 두 번째 방문이네. 손가락이 민재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아이 신원은? 마을 주민등록상 이민재, 12살. 보호자는 박순옥. 어머니는 사망자 기록에 박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수. 영철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의자를 돌려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 야경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지만 영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낳았어. 혼잣말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이 서랍을 열었어요. 대한그룹 지분 현황 서류. 15년에 걸쳐 조금씩 사모은 지분. 이연복만 사라지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자가 나타났어요. 합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해 전부 알아봐. 빠짐없이. 전화를 끄는 영철의 손가락이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느리고 규칙적인 박자.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손짓이었어요. 마을에서는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청국장집 부엌에서 민재가 내일 쓸 보리를 볶고 있었어요. 프라이팬 위에서 알갱이가 톡톡 튀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엄마가 가르쳐준 그대로. 순옥 할머니가 부엌 문에 기대서서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아이. 지수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어요. 지수도 저 자리에서 보리를 볶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프라이팬을 올리고 알갱이가 노릇해질 때까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죠. 그 모습을 이제 민재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보리 볶는 소리만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아래 서랍 속 보자기에 쌓인 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 뒤에 붉은 점. 눈을 감으면 그것만 보였어요. 민재의 귀 뒤에 있던 작은 자국이 어린 시절 딸의 귀 뒤와 겹쳐지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생 기록 확인을 지시한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회장님, 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박지수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마을에 전입신고를 할 때 쓴 이름인데 실제 주민등록 기록과 대조하면 이지수와 일치합니다. 연복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확인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었어. 그 마을에서 죽은 여자가 내 딸이었어. 연복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연복이 얼굴에서 손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민재는, 출생 기록상 아버지는 이명호, 어머니는 이지수입니다.
마을 병원에서 태어났고 혈액형은 AB형입니다. AB형. 연복도 AB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볶은 보리, 붉은 점, 혈액형, 그리고 이제 출생 기록까지. 우연의 탑은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연복은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청국장집이 아니라 마을을 돌았어요.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가명을 쓰면서까지 숨어야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지수 씨요? 기억하죠? 참속 깊은 애 엄마였어요. 근데 항상 누가 찾아올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었지. 어떤 사람이 찾아온 적 있었습니까? 한 번은 서울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왔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여자 아냐고 물었지. 그 뒤로 지수 씨가 며칠 동안 가게를 닫았어요. 연복의 턱이 굳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 사진을 들고 다니며 여자를 찾는 사람들. 누가 보냈을까? 답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세탁소 아주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 씨가 한 번은 저한테 그랬어요. 혹시 누가 와서 나를 찾으면 모른다고 해달라고. 눈이 빨갛더라고요. 울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인지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연복은 골목길을 걸으며 딸이 걸었을 길을 따라갔습니다. 서울 한남동 저택에서 자란 아이가 이 작은 마을에서 가명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청국장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옥 할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연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팔짱을 끼고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수 아버지지요? 연복이 멈췄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이미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갔어요. 분노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지수가 가장 무서워한 게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누가 찾아오는 거였어요. 연복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편하게 숨 쉬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면, 또 서울 사람이 오면, 그때 그 불안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연복이 한 발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가 딸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지수가 스스로 나갔어요. 제가 막지 못한 겁니다. 그게 제 잘못인 건 맞지만. 할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연복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72살 노인이 79살 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민재는 외할아버지 얘기를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얘기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연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 안아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연복이 마을을 떠나려고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빠른 발소리. 아저씨, 민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아이의 손에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요. 할머니가 주셨는데 엄마가 아플 때 할머니한테 맡겼대요. 나중에 진짜 좋은 어른이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연복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됐습니다. 민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연복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딸의 글씨가 있었어요.
흐릿한 연필 글씨, 힘이 빠진 아픈 사람이 마지막 힘을 짜내 쓴 것 같은 글씨. 아빠에게 딱 4글자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연복의 무릎이 꺾였어요. 마을길 한가운데에서 두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떨렸어요. 민재가 당황해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연복이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딸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 딸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 고맙다, 민재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봉투는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 바로 위에. 같은 시각. 서울. 영철의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민재, 아버지 이명호, 어머니 이지수, 가명 박지수, 사인 급성 장기부전. 영철이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다가 어머니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지수, 역시 그년의 아이야. 영철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회장이 이 아이를 공식적으로 인지하면 어떻게 돼? 상속 순위에 들어갑니다. 직계 손자니까요. 영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향해 걸어가 유리에 이마를 댔어요. 그 전에 끝내야지.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조용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쪽지를 받은 날 밤 연복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근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어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딸의 글씨였습니다. 힘이 빠진 연필로 겨우 쓴 글씨. 살아있을 때 전화 한 통 하지 못한 말을 종이 한 장에 남긴 겁니다. 연복은 쪽지를 가슴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복은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비공개로. 전날 민재가 편지를 건네러 뛰어왔을 때 연복이 고맙다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 사이에 남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연복이 조심스럽게 챙겨둔 게 있었어요. 그걸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재와 회장님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7%입니다. 직계 혈연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연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진작 알고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은 전혀 다른 무게였어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연복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순옥 할머니를 먼저 찾아갔어요.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던 할머니가 연복을 보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민재가 제 손자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지수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오면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연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재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할아버지라고. 할머니가 한참 연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수한테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좋은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래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장독대에 있어요. 연복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재가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의 햇살이 아이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행주를 짜서 뚜껑 위를 꼼꼼하게 닦았어요. 민재야. 네, 아저씨.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복이 민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왜 그래요? 무릎 아프시게. 민재야. 할 이야기가 있어. 연복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던 사람이 12살 아이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야. 내 엄마 지수가 내 딸이었어.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행주를 쥔 채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외할아버지요? 그래. 엄마의 아빠야. 민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표정이 바뀌고 있었어요. 놀람이 지나가고 그 자리를 다른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싫어했다고. 엄마가 결혼한다니까 나가라고 했다고. 연복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건 딸에게는 거부당한 것과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민재야, 그건. 민재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12살 아이가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몸에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운 울음이었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청국장 끓이고 장독대 정리하고 손이 갈라져도 병원 한 번 못 갔어요. 겨울에 손이 터져서 피가 났는데 반창고만 붙이고 또 일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연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딸이 손이 터지도록 일하고 있을 때 자신은 서울에서 수천억짜리 회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아플 때도 안 왔잖아요. 엄마가 죽을 때도 안 왔잖아요. 민재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를 버린 사람이 무슨 할아버지예요. 그 한마디가 연복의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찾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힘들 때 곁에 없었다는 사실은 똑같으니까요. 연복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민재가 행주를 바닥에 내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골목을 따라 멀어졌어요. 연복은 장독대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은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순옥 할머니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연복 옆에 서서 민재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한테 시간을 주세요. 12년을 기다린 사람이 며칠을 못 기다려요? 연복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위로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연복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옛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다가 이불 밑에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던 것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엄마의 글씨를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민재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어요. 앞쪽은 마을에서의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국장 담근 이야기, 민재가 처음 걸은 날 이야기, 가을에 고추를 말린 이야기. 그러다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가 달라졌습니다. 급해지고 흐려지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철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걸 들키면 나는.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마침표도 없었어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영철.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이 이름을 적으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방 안에서 민재의 물음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끊긴 문장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김영철. 엄마가 두려워하며 적은 이름. 이걸 들키면 나는. 그 뒤에 무슨 말이 이어졌을까? 민재는 이불 속에서 공책을 꼭 안은 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민재는 순옥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민재가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기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할머니, 김영철이 누구예요?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표정이었어요.